안녕하세요. 음이강 수강생 여러분. 오늘 벌써 강의로서는 마지막 강의에 왔는데요. 오늘 다루는 주제는 우리가 사는 시대랑 가장 가까운 시대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기 전환기부터 20세기 초반의 음악사를 통해서 청중과 뭔가 단절된 듯한 현대음악이 나오게 된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독일 후기 낭만주의의 거대화, 복잡화에 반대하는 새로운 물결들이 음악적으로도 여기저기서 시도되었고, 또 세기전환기 정세의 불안함, 그런 심리들과 관련해서 조성 음악의 방향에서 완전히 등을 돌린 그런 무조성 음악이 등장해서 신음악, 또 현대음악의 주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발달상과 연속적이지 않은 면을 보여서 다원화된 음악 세계가 형성되었죠. 그 이후의 음악,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과 관련된 부분을 오늘 다루겠습니다. 교재에서 해당하는 부분은 205쪽 6, 20세기에서 두 번째 단락,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20세기 중후반의 음악 양상, 그리고 음악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을 감상을 통해서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모든 면에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음악에만 국한시켜 보더라도 이 전쟁으로 인한 변화는 쉽게 파악되는데요. 20세기 전반까지의 음악사가 유럽 음악이 중심이 되었었다면 1945년 전쟁이 끝난 것을 기점으로 하는 20세기 후반 음악사에서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이 큰 위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전쟁 후에 유럽인들은 전쟁에 의한 경제적인 폐허를 호탈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위해서 재건을 다짐했고 또 음악계에서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화적인 회생을 위해서 신음악을 위한 다름슈타트 국제 학예 강좌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이 강좌는 20세기 후반 음악 발달에서 굉장히 중심이 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국제적인 현대 음악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슌베르크를 비롯한 제2 위인학파 그런 어떤 음열주의 음악 굉장히 좀 현학적이었죠 사실. 그런 음악도 계속해서 수용하고 또 미국을 비롯한 그런 지역의 새로운 예술 음악들도 이 독일에서 소개하고 논하는 자리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33년에 독일에서 나치 정권이 등장하면서 많은 예술가들이 이 미국의 망명길에 오르죠. 그래서 유럽으로부터 이주해온 많은 예술인들이 이 미국을 문화 강대국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쉰베르크나 스트라빈스키 같은 작곡가들이 미국의 대학에서 재직하면서 새로운 음악 후원 체계 속에서 작업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를 통해 음악에 있어서도 미국이 문화 강대국으로서 급상승을 하고 또한 나아가서 아방가르드 예술을 유럽에 역수출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20세기 후반의 기간을 또 한 번 반으로 나눠본다면 1970년대 전과 후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70년대 전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 음악 사조, 음악 어법들을 보면 총열주의, 구체음악, 전자음악, 우연성 음악, 미니멀 음악 등이 나타나고 또 1970년 후에는 이제 어떤 탈장르, 탈경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념으로 포괄하여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전 후에는 독일의 다름슈타트 국제학예강좌를 중심으로 모더니즘의 현대음악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음열음악, 그러니까 슌베르크의 무조 음악의 어떤 작곡 기법이 됐던 그 음열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 음열주의의 개념을 더 많은 매개 변수에 적용하고자 하는 총열주의라는 또 그런 음악이 새롭게 등장하게 됐고
또 미국에까지 이 음열 음악에 관심이 더 형성되게 됩니다. 총열주의란 음열 기법을 정교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12음 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봤죠. 모든 반음을 동등하게 한 번씩 써서 임의로 한 원형을 정해 놓고 리듬을 입혀서 그 순서대로 항상 나오게끔 정한 규칙이었어요. 지금 이 표에서 본다면 오른쪽 표에서 제일 위에 이렇게 1부터 10위까지 하나의 선율을 임의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원형뿐만 아니라 뭐 전위, 음정을 반대로 가게 하는 거, 역행, 거꾸로 10위부터 1까지 다시 돌아오는 거, 또는 전위, 역행 두 가지 다 적용해서 하는 그런 파생열들을 만들어서 좀 변화를 주었었죠. 그런데 총열주의는 선율 이외의 다른 음악적인 요소들, 즉 음가, 다이나믹, 아티큘레이션 등까지도 음열 작곡 방식처럼 미리 다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표 밑에 보면 여기에 있는 음가들이 이게 몇 분음표인가요? 32분음표죠. 32분음표 단위로 계속 32분음표씩 늘어나는 그런 어떤 순서를 지금 여기에 쭉 늘어났어요. 이 순서대로 이 음열이 이 리듬을 입어서 나오게 이제 작곡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또 다이내믹인데요. 다이내믹도 세분화해서 피아노가 4개나 붙어 있는 매우 여린 그런 샘여림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굉장히 세분화된 단계별로 포르테가 4개가 겹쳐진 매우 센 것까지 나아가는 그런 것까지 규칙으로 지금 정해 놓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아티큘레이션. 그럼 아티큘레이션은 뭐 스타카토라든지 슬러 같이 음악의 내부적인 것을 외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했었는데, 이런 아티큘레이션들까지도 전부 순서를 미리 정해놓고 그렇게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위, 역행 뿐만 아니라 수평, 수직 관계뿐만 아니라 대각선 열까지도 포함한다는 거죠. 또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어서 굉장히 복잡해진 그런 면모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총열주의 작곡법이고, 이것이 전후에 굉장히 중요한 음악 어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총열주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들었던 12음 기법의 음열 음악과 좀 비슷하지만 좀 더 복잡해서 사람이 치기에 많이 한계가 있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도 메시앙이 이제 음가와 강세를 위한 모드라는 어떤 기초적인 총열주의 아이디어를 냈다면 그 제자인 블레즈에 이르러서 더 그 총열주의가 더 극에 달하고 구체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메시앙은 프랑스 작곡가로서 2차 대전 후에 유럽에서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는 젊은 작곡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교육자 같은 작곡가예요. 현대에 가면 갈수록 작곡가는 자신의 사상과 논리를 악보에 더욱 구체적으로 적게 됩니다. 아까 총열표에서 봤던 여러 가지 음악적인 요소의 배열이 메시앙의 이 작품 악보 앞에도 설명과 함께 실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컴퓨터 미디로 치는 영상을 볼 텐데 그 앞에 악보에 실린 아티큘레이션, 다이내믹, 음가, 음역별, 선율들이 먼저 제시가 된 후에 연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총열주의 음악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좀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음악이었죠. 이런 음악을 보니 정말 이 시기에 새로운 시도, 그 실험적인 면모가 계속 20세기 전반부터 이어져 오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총열 음악과 함께 20세기 후반에 양대 산맥이었던 음악의 종류는 구체 음악인데요. 구체 음악과 전자 음악은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방금 본 총열주의는 기존의 악기를 사용하지만 새로운 작곡 기법을 사용한 그런 애였다면, 구체음악과 전자음악 같은 경우에는 음향도, 이제 신음악이라면 음향도 새로워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기존의 어떤 사물이나 악기의 소리를 자기 레코딩을 통해서 좀 변조시켜서 음악화하는 그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떤 미래주의에서 소음까지도 음악의 음향으로 확장시킨 그런 것과 좀 통하는 음악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이제 기계적인 쪽으로 사람과의 소통이 아닌 기계적인 면에 치우쳤을 때 이제 음색 작곡이라는 그런 개념이 또 등장해서 이런 총열이나 구체 음악을 보완해주고, 이후에는 이제 더 미국 쪽에서부터 오는 실험적인 우연성 음악, 그런 좁은 의미에서 아방가르드 음악이 나오게 되면서 또 그 앞에 있었던 독일어권 중심의 총열, 구체 음악을 또 보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개념으로 이제 총괄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기법, 과거의 음악까지도 다 다양하게 수용하는 그런 어법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례대로 또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전 후에 음악계에서 총열주의와 양대산맥을 이루었던 새로운 음향을 추구한 전자음악은 시대적으로 자기 레코딩 테이프가 발명된 이후 테이프 레코더가 상업적으로 실용화되면서 그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었어요. 넓은 의미에서의 전자음악은 구체음악이라는 용어로 먼저 파리에서 시작되었고, 그 후에 독일 쾰른을 중심으로 좁은 의미의 전자음악이 발달하게 됩니다. 구체음악은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자연음을 변조한 그런 또 재배열한 그런 방식으로의 작곡을 말하는데요. 셰페르라는 사람이 창안합니다. 셰페르는 프랑스 작곡가이고 방송 기술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게 된 특별한 작곡법을 저서 구체음악 연구에 밝힙니다. 그 방식을 간단히 말하면 새 소리, 사람 소리, 악기 소리, 자동차 소리, 모든 소리들을 테이프 레코더에 녹음을 하고 변형 가공한 후에 스피커로 재생하는 그런 전자음악인 거죠. 슈페르의 구체 음악의 예로 피아노와 테이프 레코더를 위한 바이엘루드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곡은 바하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시단조 프렐류드를 변조했습니다. 테이프에 녹음한 후에 필터 작업, 변조기 등으로 변조한 이 슈페르의 곡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전자적으로 생성된 소리에 기초한 전자음악은 1951년 독일 쾰른의 북서독일 방송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어요. 총열음악의 작곡법이 전자음악에 수용이 되고 그로 인해서 총열음악이 가지고 있던 연주상의 어려움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총열음악의 작곡가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슈토카우제는 12음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이런 새로운 신음악에 옛날 악기로 연주하는 것은 모순이다 라고 여겨서 신기법은 신음향으로 연주해야 한다면서 이 전자음악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전자음악이 작곡기법의 발달에 미친 또 다른 영향으로는 스피커를 다양하게 배치함으로써 공간성이라는 어떤 새로운 개념을 시간 예술인 음악에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기보법도 새로운 변화가 있는데 이 전자음악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에서 작업 과정에 관한 계획표만 있고 사실 악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슈토카우젠의 몇몇 작품들은 청취자들에게 음향 인상을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청취용 악보가 제공됩니다. 이러한 청취용 악보는 보통 그래픽으로 그려져서 어떤 기보법의 변천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음악의 예로서 슈토카우젠의 습작 2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곡은 기존의 어떤 소리에 대한 변형이나 가공으로 만든 음악이 아니라 순수하게 사인파 소리로만, 인공적인 소리로만 작곡했고 순수 사인파의 음향과 음량, 음길이 등을 총열주의적인 사고에 의거해서 작곡한 곡입니다. 또 청취형 악보가 제공되고 있어서 이 악보와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충렬음악과 전자음악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 즉 너무나 계획에 의거하고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에 의해서 등장한 것이 음색 작곡 개념입니다. 음색 작곡에서는 개별음과 리듬을 듣기보다는 음색이 중요해서 개별음들이 밀집된 그 총체적인 음색 자체를 청취하자라는 그런 작곡법이에요. 이런 음색으로 작곡한다는 개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소음이라는 것이 음악에서 해방되었고 또 전자음악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리게티와 펜데레츠키가 있습니다. 음색 작품으로 들어볼 곡은 리게티의 곡인데요. 리게티는 헝가리 작곡가이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쾰른에서는 총렬음악과 전자음악을 접하고 그렇게 작곡을 하다가 분석해보니 수학적이고 통계적인 구조는 청취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음색을 듣고 음색을 작곡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리게티의 곡들은 SF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OST로도 사용돼서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 오늘 목소리를 사용한 음색 작곡인 영원한 빛의 일부를 들어볼게요. 곡이 한 9분에서 10분 정도 매우 길기 때문에 부분만 잘라서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면 음색 작곡이 무엇인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방가르드란 전위예술로 번역이 되는데 그 아방가르드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시대를 앞서가는 실험적인, 과격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총열주의, 그 이전의 음열주의, 무주음악부터 해서 전자음악까지 모두 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아방가르드에 속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 또한 엘리트주의다라고 생각해서 비판한 반작용 운동이 20세기 후반의 아방가르드인데요. 아방가르드는 이처럼 전통과 역사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자 했고 또 기존 체제에 대한 반항감도 담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등장한 히피, 반문화 운동은 기존 체제에 대해서 변혁한다기보다는 회피의 방향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성격은 1960년대에 다양한 아방가르드 예술, 설치 예술, 팝 아트 등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음악에 있어서 아방가르드의 주도적인 작곡가는 미국의 존 케이지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작품은 듀샹의 샘입니다. 이것은 1차 대전 후에 기존의 모든 가치의 부정을 추구했던 다다이즘 예술 사조에 속하는데 이 작품을 보면 변기에 샘이라는 제목과 의무를 부여했죠. 이 작품의 미학은 이미 만들어진 레디메이드 물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작곡가 존 케이지는 이미 듀샹과 교류하고 있었고 또한 이 듀샹의 아이디어, 일상적인 것, 이미 만들어진 것을 작품을 위해서 선택한다라는 미학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케이지의 작품 경향 중 하나가 주변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상에서 음악 재료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존 케이지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 제목을 알고 있나요? 4분 33초라는 작품이 있죠. 그게 누구나에게 좀 유명한 이유는 4분 33초 동안 연주자가 무대에 나와서 연주는 전혀 하지 않고 악보만 좀 넘기다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매우 전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존 케이지가 의도했던 것은 어떤 주변의 소리, 그 침묵할 때 주변의 소리에 우리 모두가 열려 있고 주변에 언제나 사색할 수 있는 소리가 음악으로서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또한 그것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어떤 불확정성의 의미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게 된 또 작품이 미술에서 찾아보면 라우셴버그의 백색회화라는 작품이에요. 이것은 서로에게 서로의 작품에 영향을 준 것인데요. 미술에서도 이렇게 빈 캠퍼스,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캠퍼스를 걸어두고 라우셴버그도 어떤 감상자들이 지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그림자 그리고 조명의 상태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일상적인 것 자체가 예술이다. 주변의 것들이 예술을 만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된 것이죠. 존 케이지는 작곡가일 뿐만 아니라 철학가이기도 했습니다. 케이지가 존경했던 음악적 스승으로 쇤베르크가 있어요. 쇤베르크는 케이지를 작곡가보다는 또 발명가라고 인정했습니다. 존 케이지의 사상은 그의 저서 침묵에도 나타나 있고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문장을 하나 꼽아보면 예술의 목적은 매일매일의 일상적 삶과 예술의 구별을 흐리게 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음에 관심이 많았던 것도 일상의 소리이기 때문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통적인 미학에 도전했던 듀샹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이후에는 동양의 철학들, 선불교와 주역을 연구해서 작품에도 반영하게 됩니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존 케이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연성 음악, 불확정성 음악 등을 작곡해요. 연주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우연성도 있고 불확정성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작곡 방식 자체가
우연성에 기초한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작품들을 작곡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프리페어드 피아노를 위한 작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존 케이지의 실험 정신이 담긴 우연성 음악으로 소나타와 간주곡 중에서 소나타 5번을 감상해 볼 텐데요. 이 곡은 프리페어드 피아노로 연주되게 구상되었습니다. 케이지가 발명했다고 할 수 있는 프리페어드 피아노는 피아노 건반의 반 이상의 현에 이물질을 첨가해요. 종이, 천, 나사, 고무밴드, 지우개, 플라스틱 등을 첨가해서 타악기적인 효과를 내도록 고안한 것이고요.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불확정적인 다양한 소리를 얻어낼 수 있죠. 악보는 전통적으로 기보됐고 피아노 연주도 정상적으로 하는데 마치 인도네시아 가물란 타악기 앙상블과 같은 음향이 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